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교정 공무원을 불러 관련 경위를 따져 물은 특검은 교정 당국도 책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가 아닌 망신 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 이번에도 불발된 거죠. 네, 앞서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란 내용의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출석 관련 의사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강제 구인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인치 집행을 지휘할지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오전 관련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담당 공무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도 캐 물었습니다. 만약 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버티면 구속기한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만약 대면 조서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이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건 별건 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거나 특검을 출처로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돼 보도됐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짚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3시 반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후 2시에도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지만 역시 불출석하자 인치를 집행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3시 반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집행되지 않아서 추가 출석 통지, 인치 지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김철희 기자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드론 사령부와 김용대 드론 사령관 자택 등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던 특검은 오늘도 드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관련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일반 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보고하지 않고 실제로 보고도 없었다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해선 출국을 금지한 뒤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팀의 소식도 알아보죠. 네, 최상병 특검은 VIP 경로설의 출발점이 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에 배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을 소환해 관련 사실을 캐묻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특검 측은 강 전 실장이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소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실제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엔 VIP 경로 이야기를 박정우 수사단장에게 처음 거론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출국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집사 게이트 수사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특검은 김 씨가 지난 4월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석한 뒤
출국한 뒤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김 씨가 귀국하면 이른바 집사 게이트뿐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신속히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모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기업 최고 경영진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3년 집사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수사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전부터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10여 명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빌딩과 양재동 자택, 또 전 씨 변호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 산청면에 있는 일광사도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특검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이 네트워크 본부장을 맡았던 오을섭 씨와 이 박창욱 경북도 의원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전 씨 자택에서 전 씨와 처남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 수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은 전 씨가 이 정계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정부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전 씨에게 청탁한 목적과 함께 이 전 씨와 김 여사 간의 관계를 소명하는 게 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특검은 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전 10시부터 동해종합기술공사 이모 부사장과 경동엔지니어링 김모 상무 등 5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22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용역 업체들입니다. 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 등이 타당성 조사를 조작해 국가에 손실을 입혔을 가능성을 특검이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 결과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부가 고의로 삭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내일 국토부 서기관을 불러 자료 삭제 배경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이틀째, 여야는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단기 사병 출신인 안 후보자의 군복무 이력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여야 청문회 공방 전해주시죠. 네, 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이 검증 대상입니다. 먼저 이 보수정당 출신인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념을 떠나 사회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인 거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12.3 계엄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애둘러 야당을 비판하고 보훈부는 내란 극복을 계승하는 헌정수호 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보수의 가치에 맞는 일입니까? 민주주의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까? 아니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 후보자가 과거 여러 기업에 동시에 재직하며 억대 임금을 받았다는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초반부터 압박했습니다. 이 자격면에서도 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이후 이 전문성 없이 보훈부 장관에 지명됐을 뿐이라며 이리저리 당을 바꾸는 철새냐고 깎아내렸습니다.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 안규백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1980년대 당시 이 단기 사병 복무 기간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 그러니까 8개월을 더 복무한 이유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이 탈영으로 영창을 다녀와서 이 복무 기간이 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동시에 이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임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병무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거라며 이 자신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잘한 인사라고 엄호하며 이 방위병을 비하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양당 의원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충돌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기부 한성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이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 한 후보자가 네이버 출신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한 여당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다만 과방위에선 어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네, 어제 청문회 첫날 화두였던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여야 총평은 어떻습니까?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이 부덕의 소치라고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인신공격이다, 발목 잡기다 적극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위증 의혹 등으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총평도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가 나름대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사과했다면서 관련해선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시, 변기 수리 지시 등 각종 의혹에 본질을 호도하는 해명만 늘어났다며 이쯤 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압박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공감, 부끄러움, 이 수치심은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과거 강 후보자 발언을 상기시키며 강 후보자는 이를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란 전망인데 이 청문회가 도입된 지 25년 만에 현역 의원이 낙마하는 이 최초의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이 후보자가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를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이 해당 논문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목표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21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하고 호시탐탐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일관된 신념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 역시 연합 방위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선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약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이 중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사이 시간당 5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은 비가 약해졌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폭우가 예상된다고요? 네, 오늘 새벽까지 동해안에 많은 비를 뿌린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거나 그친 곳이 많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다시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쪽에서는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200mm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강원도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대 150mm, 전남과 영남에도 많게는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영남에 200mm, 강원과 호남에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또다시 200mm에 달하는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내일 밤이 이번 비의 고비라고 하던데 얼마나 강하게 내리나요? 네, 기상청은 내일 저녁에서 모레 아침까지를 이번 비의 최대 고비로 전망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데다 저기압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저기압의 규모가 워낙 작아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느 지역에 폭우가 몰릴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저기압이 지나는 곳에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 시간대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취약 지역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심심한 사과의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론의 시간이죠. 강 후보자의 해명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28명의 해고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생계입니다.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을 때도 존경하는 한주아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네, 음식을 먹다가 차에 남겼을 뿐 쓰레기는 아니었다. 비대는 수리시킨 게 아니고 조언을 구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어찌 됐든 이유 불문하고
보좌진들에게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춘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뭐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문제가 한두 번 정도인지 아니면 뭐 반복적으로 그리고 실제 집에 쓰레기였는지는 여전히 그 뭐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강선우 의원 얘기는 집에서 먹으려고 먹다가 그냥 있던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차에서 먹다가 남은 거기 때문에 차에 남겨놓은 것을 치웠다. 뭐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통상적으로 의원들 수행비서들이 그런 경우는 종종 차량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간혹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뭐 집에서의 음식물을 쓰레기를 일부러 가져와서 고의로 버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뭐 그 지역 보좌관이든 여의도 보좌관이든 관계없이 보좌관에게 집안일과 관련돼서 전화한 것 자체가 적절치는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그 어떤 집안일을 반복적으로 부탁을 했는지는 어제 청문회에서 야당 측도 충분하게 입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 거지. 만약 이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되겠죠. 예,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는 야당이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정에서 후보자가 존경하는 의원님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하니까 한재한 의원이 저를 존경하지 말고 보좌진을 존경하라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국회에서 보좌진과 국회의원이 이제 수포갑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이제 보좌진들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이 되고 이제 국민의 헬세로 가지고 이제 급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권자인 국회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사실상 그 복종하고 또 지시를 따르는 것은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진영의 보좌진 같으면은 그 언실에서 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일자리를 찾는 또 방이 또 민주당 다른 언실 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뭐 그만두고 나서도 이렇게 원망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렇게 특정 언론사에 이걸 구체적으로 제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장관 또 모시던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다들 축하해주고 또 뭐 야당에 공시가 있으면 그걸 대응 논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정도로 다들 힘을 합심하는데 강선우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좀 보좌진들에게 너무 지금 세평이 안 좋아요. 평판이.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온건하고 좀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당 사무처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당에 우리가 모시는 의원님들이 때로는 무리하게 막 그러면 얼마나 그 서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저는 강선우 장관 내정자가 대응을 잘못했다 생각해요. 보좌진들은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미 언론사 제보가 됐는데 그럼 그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득이에 소치고 정말 미안하고 사과하고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 뭐 이런 정도 하고 그것도 청문회에서도 그걸 가감없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정책적 역량과 능력 가지고 여성가족부 장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좀 상황이 또 다를 건데 저걸 그럼 국회 보좌진은 그럼 비대 수리 뭐 하는 건 안 되고 지역 보좌진은 그러면 자기 집안에 개인 사생활에 그냥 변기 수리 교체 요청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한 거다. 이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은 두 분 다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청문회에서는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여러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쓰레기 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보좌진에 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어제는 아침 식사로 가져온 음식을 차에 놓고 내린 것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매체가 확보한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보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서 버리라는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강 후보자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 보좌진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지시가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강 후보자가 지난 9일 해당 매체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 후보자 측은 이 같은 보도가 제3자 전원에 의한 과장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오늘 민주노동당도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곧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강 후보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강 후보자가 언론사에 법적 조치 중이라고 답변한 걸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또 언론사 측에서 반박하는 자료를 바로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일단 강선우 후보 측이 또 직접 또 강선우 후보가 어제 청문회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그 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제 얘기한 그 후보자가 직접 얘기한 것으로 가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갖고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쉽다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장애인 아이도 키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렵게 공부도 해왔고 또 처음에 당에서 일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캠프에 지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제가 수석 대변인 할 때 밑에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고 저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수습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이 논란이 더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초기 사과가 좀 미흡했다라는 예. 아쉬움을 전해주셨는데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하지 말아라. 야당이 어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청문회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초기 대응을 아까도 문제 있었다 그랬는데 강선우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 보좌진 출신 2명 그분을 갖다가 법적 고소 고발을 갖다 진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여론이 더 악화되고 지금 현재 이미 이 보좌진 출신 이분들은 이미 특정 언론사에게 제보한 내용이 가령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까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더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그쪽에서도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지금 현재 장관 내정자가 다른 지금 현재 장관 청문회 후보의 지위가 아니잖아요.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보호라든지 성범죄 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가장 중심이 될 그런 부처 수장이 되는 건데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진들로부터 저런 자격이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이 장관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 목소리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마지막 대목에 보좌진들이 보통 원실에 그만두고 나면은 또 6개월 정도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실에서 근고사직으로 비록 의원님이 보좌진을 내보낼 때는 좀 여러 가지 일이 성이 안 차다든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갈 때는 실업급여라도 다시 일자리가 찾을 때까지는 보통 근거사직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회 보좌진 세계에서는 지금 이 강 후보자가 정말 별로 정말 좋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역 불패 아무리 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민주당 대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정 부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이렇게 하고 진솔한 입장으로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고려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앞으로 당 대표 될 사람이 도리지 무조건
지금 저 강선우 장관 내정 곧 장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국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예, 강 후보자는 어제 퇴직한 보좌진들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해명도 덧붙였다는 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끝낸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서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생각보다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예,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제 어제 밤 12시 늦게 끝났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또 8시 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또 미쳤을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봐 주셨을는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예상보다는 조금 태도가 그런 부분들한테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자평을 해봅니다. 여당은 야 절대 낙마 없어 무조건 전원 통과야. 절대 사수. 또 이거는 아니라 말씀이신 거죠? 그런 태도를 하면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3년 전에 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장관님은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강 후보자의 태도가 두 분 보시기에 국민에게 다가갔다. 박상익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어쨌든 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사과하고 보좌진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해명이 일부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그 석연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국민 여론이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이거에 따라서 대통령의 판단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좀 봐줘야 될 것은 그래도 강선우 의원의 정책적 능력에 대해서도 좀 봐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라는 것은 얼마큼 그 부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있느냐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그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국내에 들어와서 의정활동하면서도 계속 그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인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갑질 의혹 때문에 정책적 능력이 너무 가려졌다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3년 전 강 후보자가 했던 말을 돌려준다면서 공감과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이 말을 꺼내 들었어요.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준비할 거 웬만큼 준비하고 또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날씨게 또 공개하고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어느 장관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여론의 문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우려가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에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했던 사람은 저런 사람은 그런데 무난하게 그래도 임명해도 큰 탈이 없겠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제 국민의힘도 나름 준비했고 또 청문회 제대로 또 선거 질문했고 나름 민주당은 또 이제 강선우 장관 내정자 지켜주려고 참 힘든 시간 보냈고 이제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거죠. 예,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 속내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을 때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이 정권 중반기를 넘어섰을 때 얘기니까 당장 조국 장관 사례하고는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사실 언제든지 정권 초기에 그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 여권은 그냥 임명하려고 하고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발목 잡기식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게 반복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당시에서도 몇 명의 장관이 그 일부 그 부적절하게 해서 중도 사퇴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진 사퇴 내지는 중도 하차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도 보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그 악화됐을 때에는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나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지금 민감하게 보는 것은 이제 청문회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번 주말까지의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동향이 어떠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청문회에서는 그 나름 후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 스스로에 대한 해명을 했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도 이진숙 후보자가 16일 날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지금 제기된 기존의 이 그 논문 표절 그다음에 초등등 교육법 위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잘 그 해명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납득하느냐가 아마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전교조에서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진보 시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범학계 이제 국민연대라는 그런 사실상 교수 그런 강사 이런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만은 이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그 많은 논문 중에 제자들의 논문을 갖다가 본인이 그대로 그냥 표절을 해놓고 그러면은 자신이 제1저자로 대려 제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면 그럼 그 제자들이 그걸로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 전부 다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김건희 논문보다 더 나쁜 내용이다 이런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진숙 장관이 이 논문 표절의 어떤 교육부 수장으로서 앞으로 대학 학사 관리나 대학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이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대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그 논문들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뭐 교육부 장관 저 사람은 제자 논문 표절해가지고 교육부 장관 되고 또 저런 사람이 서울대학교 같은 10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항당무계한 이야기를 막 뱉어낸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 내적으로도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국민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점수를 완전히 여론에서 매기는 게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런 사람은 장관 잘 임명했는데 저런 사람 정말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만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만일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국회도 민주당 중심의 절대적인 입법 권력이죠. 대통령 제왕적 통치 권력이죠. 그런데 절대 권력이 절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버리면 국민들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이진숙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편 오늘은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방위병 출신이란 발언 놓고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청문회 이틀째에 나온 말말말 모아봤습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필요 충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면서 22개월 했다면은 그게 병력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질의에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만 먹어도 그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동량질이라고 봐요. 갑질 동량이다. 영업자문 혹은 계약을 맺을 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상담도 하는데 했는데 커피 이야기만 나온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 제 스스로 그렇게 보였고 대표적인 보훈 인사로 언론이나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상건이라 하면 근로 시간과 장소와 근로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판례에서 겸임 금지를 그것을 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겸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성 최초의 이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방위비 출신이라서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버럭했는데요. 저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방위병 출신들은 뭐 국방부에서 일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물론 그런 취지로 우리 강 의원이 질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방부 장관의 자격 요건에 병역 면탈이나 병역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떠한 형태든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병역 의무를 다했다면 그것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교익 후보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그 오선 의원 하면서 내내 국방위에서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원장 할 때 아무도 방위병 출신이 왜 국방위원장을 하느냐 문제 제기 안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그 국방 현안에 대해서 해박하고 오랫동안 국방위하고 국방위원장 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인 출신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지금 당장 수행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고 이미 준비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22개월 복무한 걸로 나왔다. 그러니까 복무 기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단순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학 기간 그게 이제 뭐 군 복무 기록에서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그 학생 그게 경력이 되는 학력이 이제 확인되어지면은 그때 이제 군 옛날에는 그게 이제 군 기록에서 좀 이게 기록이 근무 기간이 짧아지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고 대체로 뭐 안규백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방위병 출신 가지고 문제 삼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사실상 군을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총리 김민석 지금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이분도 이제 군 면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마저도 이제 단기 사병 출신인 방위병 출신이 하는 게 이게 좀 국가 안보에 크게 이제 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그 대한민국에 그때 옛날 그 시절에 참 방위도 귀신 잡는 방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어색해 소리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병역 의무로서 군복무 행태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고 이분이 이제 5선 되기까지도 저도 뭐 국방위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국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 삼을 거리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기한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안규백 장관 후보자니까 후보자 입장에선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환수에 대한 의지를 장관으로서의 의지를 밝히면서 임기 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임기 내내 아마 전작권 환수에 관련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전작권 한미 양국 간의 전작권 환수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재원 대책 또 양국 간의 전술 무기 훈련 체계 등등 굉장히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혼란이 있을까 봐 이건 양국 외교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혼란스러울까 봐 바로 잡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권오을 후보자 이야기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인데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 있던 인사이긴 만큼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엔잡로 논란이 있었죠? 이제 특히 이제 TK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제 초기 내각 구성에 이제 장관들 이렇게 내정 임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내년 이제 6일 지방선거에도 포석을 깐 그런 사상 인사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다음에 저기 어느 지사 지금 분명히 나갈 건데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지금 장관 마치고 나면 TK 아마 특히 경북지사 지금 유력한 이제 민주당이 세울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이 당 저당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꿀 빠는 인생이다.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체로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이야기 한 거니까 네. 권오늘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또 이제 앞으로 근거 옥조로 삼고 법무부 장관 이제 임명되어지면 잘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잘하면 알겠습니다. 청문회 전국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윤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과 대치하면서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박지영 특검보에 이어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그 법위에 군림하라는 그 오만함의 그런 좀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쉽다. 강제구인 전례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응하면 결국은 이 수사관을 보내서 법에 따라서 강제구인 조치를 단호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또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또 이전에 계엄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 거기를 봤고요. 우리 당은 지금 무너진 신뢰 되찾아서 민생석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다시 지시를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제 끌고 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서 지금 그 강제구이 그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특검은 교정 당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교정 당국이 그 특검의 법적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 의원, 심지어 이제 야당의 김정재 의원조차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지금 사안 자체가 내란으로 인해서 본인으로부터 발생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크게 형성된 사안이었고요. 또 어느 누구도 법적 그 어떤 절차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특검의 수사에 어떤 그 구인 조치에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출두하되, 그러니까 특검에 나가서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또 다른 의미에서 모든 피의자, 피의 대상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나가서 진술하지 않는 것,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 행위고 법 위에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일단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지적을 가서 해주셨습니다. 진술을 거부해야죠. 예. 그런데 특검은 기간 자체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 기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피의자 편이다 이런 생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이제 특검 수사기간 활동 운영 기간을 갖다 이렇게 170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특검 활동도 끝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또 구속 기간도 또 일정 부분 수사 안에 구속 수사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강압적인 좀 분위기로 압박을 세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실 차장이라든지 김태효 안보비서관 또 강희구 부서실장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뭐 자신 또 생각하고 다르게 진술이 이렇게 번복되고 그런 내용을 또 구치소 안에 있지만 TV 또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 불러가가지고 아무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올바른 진술을 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는 별로 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특검에 내가 왜 나가야 되나 그런 신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은 특검들이 뭐 이렇게 특검 수사본부로 오지 않더라도 특검이 수사관들이 이제 구치소에 별도의 이제 방을 구치소로부터 협조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특검 수사를 이어간 적도 있어요. 예. 그것도 역시 당사자 본인이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아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자신은 다툴 것이다. 뭐 그런 어떤 판단이 쓴 것 같아요. 예. 그 경우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첫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두 번째는 진술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진술서에 사인을 거부하면 공판에 가면 그게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새롭게 그 법정에서 따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해서 수사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여론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 재판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도 일단은 수사에는 특검 수사에는 협조를 하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을 오는 21일에 조사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는 17일에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요. 해외 출장으로 일정을 조율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금 기업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HS 효성의 조현성 부회장을 오는 21일에 조사할 예정이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뒤이어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황이 하루살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당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하루살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질적이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라는 것들을 띄우다가 또 다른 분을 또 혁신위를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러한 것들이 당이 결과적으로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하루살이와 같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절대 권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또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의 본산입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건강한 양날개짓이 돼야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비록 지난 뭐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과 또 헌재의 4월 4일날 파면 결정, 그리고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더 중히 여겨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그대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이 국민적 판단 결정에 따라서 결론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들고 또 당정 관계를 유지해야 하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만큼 정치적 책임을 완전히 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통한 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수의 본산으로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당에 여전히 친윤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당의 자정 노력을 갖다가 이걸 걷어차고 인적 쇄신, 그러니까 인적 청산 없는 그런 핵실안만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핵실안이 그냥 국민들이 우습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 5대 개혁안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 당에서 수용해 줬다면은 이렇게 그냥 갈팡질팡하고 볼상사나운 모습의 그런 제1야당의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김민석 앞에 총리 청문회도 그렇지만 지금 18개, 19개 이 부처 장관 청문회를 하지만 야당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려면은 국민적 신뢰 속에서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이 청문회에서도 뭐 장관 후보자 몇 사람 정도는 이렇게 낙마를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동력이 나오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지금. 정말 결국은 안타까워요. 대선 패배의 후폭풍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밤중 대선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있어요. 네. 마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인식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매도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정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잘 좋은 결정을 했다면 왜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걸 뒤집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 그때 정말 놀란 건 한밤중에 자고 일어나니까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웃됐다가 한밤중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그 다음날 새벽에는 또 다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다는 것,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정당사에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정말 부끄러웠다고 그때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때보다도 더 부끄러운 게 후보 새벽 교체가 정말 더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변명이나 또는 핑계 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이거에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의 쇄신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진행형인 국민의힘 내홍도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좀 귀여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반려견 바비를 소개했습니다. 공개한 사진 함께 보시죠. 네, 문서를 읽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아주 활짝 웃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의자를 보면 오른쪽 한켠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강아지 인형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조금 졸린 듯도 보이는데요. 너무나 귀엽죠? 이 대통령이 어제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사랑스러운 반려견 바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비 때문에 김혜경 여사와 살짝 갈등이 있었다는 일화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얘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가는 거예요. 약간 섭섭했는데 뭐 그럴 만 하겠더라고. 맨날 밥 주고 데리고 노는 게 제 아내니까 저는 가끔씩만 보고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퍼스트 도그가 탄생했는데 아들 내외가 키우던 강아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저게 통상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이한테 놀아주는데 아빠는 자기가 놀고 싶을 때 아이랑 놀아주고 엄마는 아이가 원할 때 놀아준다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도
아마 그 김혜경 여사께서 평소에 잘 돌봐주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마음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하고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저런 반려동물과의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그 반려동물 문화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정책 과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의료보험 문제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문제까지 같이 풀어간다면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에 한 단계 진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도 퍼스트도그를 항상 키워왔죠?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도 저렇게 이제 국민들하고 상당히 감성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반려견이 지금 한 1,500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반려견과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소통과 쇼잉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뽀쪽하고 상당히 좀 아주 강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안정적이고 또 가정적이면서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 귀여운 퍼스트도그 바비의 사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이 계속되자 자수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통화 중인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20m 넘게 계속 따라붙더니 갑자기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반대쪽으로 빠르게 달아납니다. 지난 10일 출근 시간대 서울 역삼동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집 근처까지 추적해오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은 빨리 가야 하는데 앞에 있던 피해 여성이 전화를 하며 천천히 이동해 화가 났다는 겁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충격으로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만큼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이유로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를 언제든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석방으로 출소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며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일베 사이트 접속 금지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영상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성진은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이른바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보며 흐느끼던 피해자 유족은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밀거래하고 투약한 14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비타민 등 영양제인 척 마약을 밀반입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고 거래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담벼락에 무언가를 숨기고 골목 후미진 곳을 촬영합니다. 마약 유통책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숨기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1년 반 넘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건 던지기 하는데 보통 한 2만 원 받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한 만 원 정도 더 쳐줍니다. 이 가운데 A씨는 5차례 걸쳐 비타민, 칼슘 같은 영양제로 위장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 택배로 받는 수법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하고 구매 대금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매수자에게 받은 13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입건했습니다. 일당에게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9명도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을 모두 송치한 경찰은 4만 7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4억 2,2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새벽 시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학부모 40대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신문에 출석한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B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기말고사 기간인 지난 4일 새벽 자녀가 다니는 경북 안동의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행정실장 B씨는 공범인 기간제 교사의 부탁을 받고 이들의 범행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오늘로 2주기를 맞았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로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이후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영한 충북도지사에 대해 유가족들이 낸 항고는 수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토로합니다. 2년이란 시간은 빠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딘 시간이었고 지나간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할지언정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슬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과 사건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첫 단추는 책임자들의 처벌입니다.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은 재발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책임론의 중심에 섰던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 뜻을 반영해 도청 내에 추모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유족들 또 희생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는 도정을 집중할 것이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늘 저녁 충북도청 앞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립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일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당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전한 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의를 표하고 올 여름도 집중호우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위험지역 점검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며 독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가 아닌 조사가 목적이라면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와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제 구인 절차에 불응했는데 대외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본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에서는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에 대한 어떤 공문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아하니 망신주기식, 이 보여주기식 수사이고 공권력의 남용이다.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특검의 이러한 그 수사 요구가 무리이다. 강제 수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구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대면 조사가 필요하면 방문 조사,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환 조사는 불응, 거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문 조사를 검토할 것을 중재안을 제시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거부를 하지만 그런 강제 구인을 하려면 물리력이 이제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정 당국이 이게 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특검 측에서는 그 이제 불이행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 1차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소재가 있는 겁니까? 일단 특검법상 이 교정 당국의 인치 지휘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치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법률상으로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인치할 수 있는 강제주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하자나 방해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문을 제거하면 지금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유치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데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데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또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어떤 수사에 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서도 우리가 물리력 행사는 어렵다.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누군가는 다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상정했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좀 가십시오라고 설득 정도를 넘어서서 힘을 써서 끌어낸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구치소가 물리력 행사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차 지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직접 관할, 강제 구인의 직접 관할이 특검이 아닌 구치소에 교정 당국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뭐 경찰 등 다른 인력 동원을 할 수 없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검 인력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강제 구인 절차를 따라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양쪽 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서 이 업무를 일부 수행해 준다라고 한다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를
결의를 내린 것이고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수사관을 파견해서 인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앞으로 받아야 될 수사와 또 재판에도 참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될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 일단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속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 조사를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검은 사전에 그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밝힌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상태로 구속 기한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실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 유치도 지금 교정 당국에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네. 2차, 3차, 4차 무의미한 소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절차상 낭비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구치소에 나갔을 때 현장 조사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느냐에 어느 정도의 의견만 표명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을 명분은 없다. 현재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특혜 조사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구치소에 나가서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특혜 조사다, 너무 적법 절차가 아니다, 이런 어떤 시각만 좀 제거된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즉각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변호인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구치소 방문 조사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건 역시도 구치소의 모의 장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장소로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냐는 좀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는 진술 조사에서 얻을 게 없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다른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찾는 데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건 별건 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환죄가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기관에 수사할 수 있는 구속 사유에 대한 범죄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특검법에 따라서 인지되는 다른 수사도 할 수 있는 특검의 법률적인 권한이 있고, 더군다나 표적 수사나 정말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다른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크게 제기될 여지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별건 수사가 모두 다 위법한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이 있었을 때 이게 모두 다 위법하다라는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법원에서는 이 미결구금 일수에 이렇게 별건으로 수사가 되어서 진행된 사건을 이 일수를 산입함으로 인해서 적법성을 부여한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영장에 발부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조사한다라고 해서 조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윤 전 대통령도 과거에 특검이나 다른 검사로서 활동했을 때 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는 또 수사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별건 구속이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건 현재로서는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됐고요. 예. 그리고 내란죄보다는 조금 더 양형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대한 범죄로서 지금 외환과 관련한 일반 이적죄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군 관련자들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진술 조사가 나한테는 유리하지 않다, 수사에 응할 실익이 없다, 수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면서 좀 절차를 지연시키고 수사가 조금 덜 진척이 되는 게 나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예 수사 개시 자체가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현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는
바로 기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알려졌는데 좀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외환 혐의에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최근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영장에 외환 혐의 대신에 일반 이적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이 두 개가 명시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형법에 외환죄로 큰 제목이 써 있고 그 밑에 외환유치죄, 일반 이적죄, 모병 이적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부류에는 이제 외환죄로 불리고 세무 항목이 이제 일반 이적죄라는 건데 외환유치와 일반 이적죄는 다른 범죄이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는 이 적국가 통모에서 적국가 짜고 외국과 이런 어떤 모종의 합의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전쟁을 하거나 하는 범죄로서 이제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요. 일반 이적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적국에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이제 처벌하고 있어서 구성 요건이 다소 다르고 외환유치죄가 더 강도 높은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 범죄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다거나 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어떤 위험을 야기해서 이익을 해친다. 요 요건만 성립하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외환유치죄는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의 모종의 협의나 공모까지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반 이적죄를 지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 대신에 우리 군의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일반 이적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외환유치죄는요. 사실은 만약에 성립 가능하면 사형 이 선고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우리나라에 전쟁을 개시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현행법에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정황으로는 북한과 공모했다라는 정황은 없고 오히려 북한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불쾌한 입장이 표명되거나 심지어 도로를 폭파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에는 난망한 상황이어서 이제 방향을 일반 이적죄로 틀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상황 좀 짚어봤고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선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전 씨는 중간 어떻게 보면 전달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증거이고 이 인적 증거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오히려 좀 늦은 측면이 있죠. 지금 집과 관련한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더 유의미한 거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법률 대리인 사무실에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모 씨가 이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도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한테 보관을 맡겼다라고 하고 이 휴대전화 내용을 포렌식해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 수집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간에 집을 이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부 증거들은 많이 소실되거나 인면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여라도 유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건네지는 각종의 청탁성 뇌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금품이 됐든 이 부분을 전달했다라는 데 굉장히 알고 있거나 직접 행위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물건으로 특정이 되고 있는데 목걸이라든가 명품 가방이라든가 굉장히 귀한 차라든가 이런 게 특정되어 있지만 돈으로 따져도 대략적으로 한 1억 가까이 또는 1억이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1억이라는 어떤 금품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들이 발부되었고 집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하 비밀 공간을 찾았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어떤 공간이죠? 일단 지하에 있는 공간이니까 비밀스러워서 비밀 공간이라고 했는지 또는 지하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례적인 물건들과 다수의 금품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특이사항으로 어떤 장부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에 누군가는 좀
찾기 어려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 공간으로 청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갖가지 청탁과 또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뭐 메모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장부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졌을 거라고 추정했던 물건들의 행방이 묘연하죠. 그것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나 어떤 물건이 확보된 것까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가 그 브로커로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일어난 건데 충북 충주에 있는 일광사도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뭐 가방이라든지 저희가 한때 언급했었던 이제 신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 수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현재 수사의 기밀성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라든가 이 물건들의 행방은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신데렐라 수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 가방을 받아서 다른 물건으로 샤넬 가방을 바꾸고 구두로 바꿨고 그 구두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랑 일치하면 김건희 여사가 최종 목적지인 것이 아니냐.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제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현금이라든가 뭐 상품권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면 여성이 등장하거나 이런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들은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환심을 받고 그걸 기초로 친분을 얻은 다음에 청탁하는 이런 수순을 겪게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이 굉장히 고가인 6천만 원 상당의 기금속 다이아몬드 목걸이 네. 그리고 뭐 샤넬 가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간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잃어버린 것인지 실제 받았으나 이것을 허위 진술하는 것인지 또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것인지 정말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이 부분을 특검이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인 수사입니다. 예, 네. 건진법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한 조치겠죠? 그렇습니다. 외국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서 여권 무효화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의 어떤 나라로 가서 영영 수사를 받지 못하는 기소 중지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폴 수배도 협조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이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여권 무효화 조치가 따르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예. 그리고 본국에서 추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김모 씨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서 중요한 증인의 역할 또는 피의자 역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건희 여사 가족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진술이 굉장히 빨리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아까는 받은 것들이 뭐 목걸이, 가방, 신발 뭐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면 지금은 한 180억, 100억이 넘는 규모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으로서는 훨씬 더 다액의 금품이 오고 간 사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과거의 최서원 사건의 게이트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네. 한 미르 재단이나 관련된 재단을 설립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기속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의 어떤 법리를 구성해서 처벌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이 한 회사를 만들고 부실 기업이지만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관련한 현황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구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지 또는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를 특검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이 김모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입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미르재단 사건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게 기업들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이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업의 오너들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7일 날 소환을 통보한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까지도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그 투자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배임 수준에 이르는 경영 의사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모종의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또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투자 경위, 이 투자의 적법성, 누가 의사 결정을 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기업의 현안이 굉장히 커서 국가적으로 어떤 권력이 조금만 편의를 봐준다고 했을 때 기업이 이 리스크를 제거한다거나 리스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 현안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이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17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고요. 다만 17일이 비교적 준비하기에는 좀 기간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각각 또 개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는 18일, 21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현재의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피의자성 참고인, 그러니까 혐의점이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 소환조사가 지금 앞서서 이제 17일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사 게이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구글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음악 앱을 뺀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금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월 8,5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상품보다 40% 이상 저렴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습니다. 미국 등 6개국에서는 동영상만 서비스하는 라이트 상품을 내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구글은 자진 시정안으로 제재를 피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잠정 동의 의결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서 유튜브 뮤직을 뺀 라이트 상품 출시입니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와 웹 8,500원, iOS 1,900원입니다. 프리미엄 상품 대비 가격 비율이 56에서 57% 수준으로 라이트 상품을 내놓은 나라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의견 수렴 등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라이트 출시 뒤 적어도 1년은 값을 올리지 않고 4년간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다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0억 원 규모로 한국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150억 원 규모로 2달 무료 혜택과 재판매사를 통한 가격 할인까지 더해질 예정이어서 다른 음악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마찰 우려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동의 의결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 5년 이상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상품이 나오면 유튜브 구독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음악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음원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라이트 상품에는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도 1차 지급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요청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면 내륙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될 텐데요. 중서부를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 200mm 이상, 그 밖에 서쪽 지역에 최고 100에서 15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미리 하수도와 배수구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은 쉬어갑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호남에도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도에도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 호우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